야, 벌써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지사 선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선배님 보십니까? 이 경기도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농업, 그 온갖 산업이 집약이 돼 있고 첨단 산업도 집약이 돼 있고 서울에서 밀려난 분들도 오고 전국에서 서울로 진출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집약된 축소판 선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보통 승부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여야 그 주요 주자들이 교대로 이 그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일 텐데 저는 승부처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축소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국정을 할 때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경기도 이제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광역단체이다. 좀 이렇게 보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생명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맞습니다. 생명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의미가 가장 더한 그런 선거고 또 승패로 보면 이 구도로 보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지금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싱거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예측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연역을 보면은 2006년도 10년도 선거에서는 그 한나라당 국민의힘 계열의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 2014년에도 남경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도 비추는 상황인데 우리 박주현 선배 사실은 경기도민이시잖아요. 뭔가 이 선거에 지금은 경기도민 아니고 그래요? 예전에 서울시민인데 경기도민이었어요? 예. 제가 수원 출신이어가지고 경기도민 출신이죠. 근데 여기 이제 구의원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여기가 이제 뭐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오고 뭐 호남, 뭐 영남 온갖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중도층이 굉장히 두터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엎치락뒤치락 그 이제 보수당하고 진보당의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김동연 지사하고 김은혜 후보 표 차이가 0.15%포인트밖에 안 났더라고요. 굉장히 예. 근소한 차로 8,913표 차.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권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아까 구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안 나온다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조갑재 그 대표가 이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거기 나가라라고 나와야 했지만 된다. 네. 근데 본인은 자기는 그 동탄 시민들 자기 지역 구민들의 그걸 배신할 수 없다. 못 나간다. 이렇게 선언해서 지금 후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싱거운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쭉 그 경기도지사가 어떤 분들이 했는지 읊어주셨잖아요. 다 대권 주자들이었어요. 아, 그래 하나같이. 하나같이 네. 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손학규 의원도 그 경기도지사 혹시 하시진 않았나요? 했습니다. 하셨죠. 네. 다 거물 정치인들이 거쳐간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이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한 번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은 이번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 같은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 그럼 민주당 그런 후보들 간의 구도는 좀 그 구영 선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범친명 후보 대 비명 주자 참 재미없죠. 판세로 보면 이게 양측의 입장이 다 달라요. 네. 1강 1중 1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2강 1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강일약. 네, 네. 이 아무래도 유력 주자 지금 일단 수치로 드러나는 그런 거에서 보면 근데 여하튼 이게 그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 조건상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추미애 후보가 조금 유리한 유리하다라는 편이다. 네. 거는 모든 후보들이 공히 인정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구도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신 100%로 치러졌었고 맞아요. 실제로 이제 본경선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당심 50%와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선거 방식의 변화라는 것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일반 국민 ARS 여론조사가 합산이 되잖아요. 50%. 그런데 정치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봤더니 이게 민주당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의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 그동안에 큰 선거를 했을 때 보면은 응답률이 3%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전화 오면 바쁩니다. 그냥 끊어버리거나 뭐 이제 ARS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응답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민주당 뭐 선거에 관심 있는 굉장한 지지층. 그런 사람들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결국 당내 민주당 당원들 여론조사 결과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 적합도 조사 방식인데 적합도 조사 방식에서는 이게 무당층이 적게 나와요. 고관여층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깊이 있게 보면 당심하고의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당심 간의 격차보다 두 후보의 무당층 격차 차이가 좀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보면 김동연 지사가 좀 유리해 보일 수는 있어요. 유리해 보일 수는 있는데 보통 ARS에는 근데 무당층이 적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고관여층 조사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당심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면 추미애 후보가 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결선 투표 여부와 그다음에 3등 주자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요. 네. 네, 여기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적합도 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당층의 표기 때문에 중도층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의사를 표현하고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좀 네.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선 투표에 갈지 말지를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 경선판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한 것이 뉴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끼리끼리 다 다른 의견을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 관심을 표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보면 각자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나열을 하고 있고 추미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너무 각을 세워서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 몇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단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을 했을 때 이때 합당을 반대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준호 후보였고 네. 추미애 의원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제 검찰개혁 정부안 이거 사실은 다 합의가 됐던 건데 본인이 나서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반대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준호 후보 쪽 지지자들이 거기다 여기에 이제 뉴 이재명이라는 게 중도층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도층들은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갈등할 때부터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반감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준호 후보 측이 지금 지지율이 처음에 1월에 7%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0%대까지 가고 있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쭉 1월부터 지금까지 30% 콘크리트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 이렇다고 해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좀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 역학이라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변수가 이제 사회적 우리가 대화나 토론의 거리로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선거에서 그게 표심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적확하게 특정 후보를 당락을 가릴 만큼의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을 경기지사 선거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 65대 35가 나왔어요. 박찬대,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후보가. 그러면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면 친노, 친문, 친조국까지 좀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주 강한 개혁주의 연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가 65%가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박찬대 후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그 표심이 35%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덕구 최고위원이 당선됐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구도가 펼쳐졌었거든요. 그러면 한준호 그 후보의 그 표가 판을 흔들 만한 변수가 되려면 35%를 넘어야 된다는 거고, 유 이재명의 실체가 그러면은 이게 외연 확대에 성공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 이재명 현상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등에 업고 의원들끼리의 어떤 그런 그 지지 구도가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당심의 지지까지 얻은 그런 후보가 된다라는 건데, 저는 이 35%가 넘느냐가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한준호 후보가 거기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따르겠다는 너의 마음도 이해하고 지지한다. 그러면 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뭘 할 건지 플러스 알파 진전된 걸 뭘 보여줄 건지 호가호의로는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어떤 뭐 유 이재명과 원론주의자의 대결, 이게 아니라 정말 당신 플러스 알파가 어디까지 갈 건지, 외연 확대 비중이 어느 정도 갈 건지가 네. 35%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 들으니까 사실 당대표 선거 있었고 중간에 또 최고위원 걸석했다는 최고위원 선거가 있었고 그때만 지표가 확인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번에 경기지사 경선에 다시 한번 그 표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는 8월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까지 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없어요. 투표가 그러니까요.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20%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도 있다. 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